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주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시댁 농사일을 홀로 도맡았던 사연자님이 겪은 시댁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병원 6인실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허리 통증보다 저를 더 아프게 하는 건 10년이라는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척추뼈가 내려앉는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겁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2시네요. 평소 같았으면 시골 밭고랑 사이를 누비며 고추 지지대를 세우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시네요. 젊은 새댁이 어쩌다 허리를 그 지경으로 다쳤어. 신랑이 업고 뛸 때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찔려더만. 그러게요. 너무 무거운 걸 들었나 봐요. 제 주제도 모르고요.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옵니다. 한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스무디가 들려있지만 표정은 썩은 고구마를 씹은 것처럼 잔뜩 구겨져 있네요. 명선아, 몸은 좀 어때? 진통제 들어갔어? 응, 아까 간호사 선생님 다녀갔어.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형님네나 아가씨한테 연락 왔어? 진짜 인간들도 아니다. 내가 단톡방에 너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번 주말엔 형이랑 매형이 엄마 좀 챙기라고 올렸거든? 그랬더니 바쁘대? 바쁜 정도가 아니야. 형수는 애들 학원 픽업 때문에 주말엔 꼼짝 못한다고 하고 누나는 골프 약속 잡혔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나 충격 안 받아. 누나가 그러더라. 올케는 요령도 없이 미련하게 일하다가 다친 걸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고. 시골 일 돕는 거 당연한 건데 유세 떤다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형님은? 형수는 더 가관이야. 동서가 빠지면 김장은 누가 하냐고 걱정부터 하더라. 너 걱정은 한마디도 없고 내가 열받아서 전화 걸었더니 다들 안 받아. 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사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10년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무료 인력이었으니까요.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제 상황은 솔직히 말해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저는 다니던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빚 갚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호철 씨와의 결혼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호철 씨는 저를 끝까지 놓지 않았고 결국 상견례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무거운 공기. 잔뜩 위축된 저희 부모님 맞은편에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 그리고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의 눈빛은 마치 면접관이 불합격자를 바라보는 듯했죠. 사돈어른, 말씀 들어보니 댁내 사정이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저희 집안이랑 격이 좀... 예단이나 혼수는 제대로 해오실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래봬도 깐깐하셔서 웬만한 건 성에 안 차실 텐데. 언니 말이 맞아요.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기우는 결혼을 해요? 요즘은 끼리끼리 만나는 게 추세라던데. 저쪽 집 빚 우리 오빠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걸 보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입을 때려는 순간 묵묵히 차만 마시던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입 다물어. 밥상머리에서 못 배운 티를 내는 게 누군데 지금 훈계질이야? 네? 어머니, 저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현실? 네가 말하는 현실이 돈이냐? 나는 돈 보따리 든 며느리 필요 없다. 내 아들놈이 죽고 못 사는 여자면 그게 최고지. 어디서 건방지게 남의 귀한 딸을 저울질해?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떨고 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흙냄새가 배어있는 농사꾼의 손이었습니다. 아가, 고개 들어라. 네가 죄 지었냐? 부모가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지. 그게 네 흠이냐? 나는 눈 맑고 심지 굳은 며느리 하나면 족하다. 너 내 며느리 할래 말래? 어머니의 그 투박한 손길과 호통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 투박한 손을 평생 놓지 않겠노라고요. 그게 10년 노예 생활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 후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시골집에 남게 되셨습니다. 넓은 밭농사를 혼자 짓겠다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저희 부부는 매주 주말마다 왕복 4시간 거리인 시골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무슨 소리야. 어머니 혼자 그 넓은 밭을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나 흙 만지는 거 의외로 적성에 맞더라. 잡념도 없어지고 좋아. 처음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낭만이 아니라 전투더군요. 봄에는 씨 뿌리고 모종 심고, 여름에는 잡초와의 전쟁, 가을에는 수확.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묵묵히 제 곁에서 땀 흘리는 남편과 새참 때면 막걸리 한 사발 건네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둘째야, 힘들지?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이 땅을 팔아버려야 하는데 자식 키운 땅이라 정이 들어서.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저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추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문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콩고물만 받아먹으려는 형님네와 시누이였습니다. 3년차 즈음이었을까요? 고추 수확철이었습니다. 땡볕 아래서 저와 남편, 어머니 셋이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고추를 따고 있는데 고급 세단 2대가 마당으로 들어오더군요. 아주버님네와 시누이네였습니다. 어우,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엄마, 우리 왔어. 차 막혀서 죽는 줄 알았네. 어머, 동서는 벌써 다 땄나 봐. 우리는 애들이 멀미를 해서 좀 쉬다 왔어. 그들은 밭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마루에 앉아 수박만 먹었습니다. 화가 난 제가 밭고랑에서 나와 소리쳤습니다. 형님, 아가씨, 오셨으면 장갑 끼세요. 오늘 이거 다 못 따면 비 와서 고추 다 물러요. 나 내일 어제 새로 했어. 이거 비싼 거야. 그리고 우린 농사일 할 줄 모르잖아. 괜히 망치면 어떡해? 모르면 배우면 되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 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빈손으로 오신 건 아니죠. 일 안 하실 거면 오늘 딴 고추 가져가실 생각도 마세요. 동서, 말 참 섭섭하게 하네. 우리가 놀러 왔어? 엄마 얼굴 보러 온 거지. 그리고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정없게? 가족이라면서 왜 힘든 일은 저희 부부 몫이고 가져가는 건 형님네 몫이에요? 정은 주고받는 게 정이죠. 제가 쏘아붙이자 아주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재수씨, 장남인 내가 집안 대소사 챙기느라 바쁜 거 알잖아요. 동생네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돕는 거지. 그걸 그렇게 딱 잘라 말하나요? 형이 무슨 대소사를 챙겨. 제사 때도 와서 절만 하고 가잖아. 음식은 명선이가 다 하고. 양심이 있으면 고추 포대라도 좀 날라. 결국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그들은 마지못해 신용만 하더군요. 하지만 갈 때는 트렁크가 터져라 쌀이며 고춧가루, 참기름을 싣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주셨기 때문이죠. 에휴, 싸줘라. 안 주면 또 뒤에서 욕할 놈들이다. 너희가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에게 미안하다 하셨지만 형제들에게 싫은 소리는 못 하셨습니다. 장남이라서, 막내딸이라서, 그놈의 짠한 내 새끼 타령. 저는 그게 답답했지만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10년을 말이죠. 사건은 지난주에 터졌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료값이 올라서 배달을 시키지 않고 직접 트럭을 몰고 가서 사오기로 했습니다. 20kg짜리 비료 50포대. 남편은 회사 출장으로 못 내려온 상황이었고 어머니와 저 둘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놔둬라. 내가 천천히 옮기마. 너는 가서 밥이나 해라.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할게요. 요령껏 하면 돼요. 저는 패기 넘치게 비료 포대를 어깨에 맸습니다. 하나, 둘, 셋. 20포대쯤 옮겼을 때였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이 뒤틀렸고 동시에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죠. 아가, 왜 그러냐? 괜찮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는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고통이 내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오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명은 요추 추간판 파열.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어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놀라셨을 텐데. 지금 그게 문제야? 엄마는 옆집 아저씨가 모시고 갔어. 걱정 말고 수술 잘 받고 나와. 마취 가스 냄새를 맡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지만 그중 시댁 식구의 번호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조차도요. 이번 3일차가 되던 날 시누이에게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홍삼이나 보약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이 담긴 선물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이게 뭐야? 음료수? 네. 편의점에서 파는 1+1 행사 스티커가 붙은 비타민 음료 한 박스였습니다. 그마저도 유통기한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재고 상품 같더군요. 상자 안에는 메모 한 장 없이 덜렁 음료수만 들어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진짜 미치겠네. 은영이 이 기집애는 지 올케가 허리 수술을 했는데
고작 이거 보내고 끝이야? 내가 당장 전화해서 놔둬. 수준 알았으면 됐어. 오빠, 핸드폰 좀 줘봐. 형님한테 전화 왔네. 액정에 뜬 큰형님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걱정돼서 건 전화가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돌려 남편도 같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몸은 좀 어때? 수술은 잘 됐고? 네, 형님. 철심 박는 수술 잘 끝났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다행이네.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소식 들었어. 근데 동서, 그거 실비보험 되지? 농사일 돕다가 다친 건 산재 처리가 안 되잖아. 개인 보험 들어둔 걸로 병원비 커버 되는 거지? 첫 마디가 안부가 아닌 보험금 타령이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보험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근데 형님,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저 다치고 놀라셨을 텐데 연락이 안 되셔서요. 아, 어머니? 어머니야 뭐 놀라시긴 했지. 근데 동서, 내가 전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주말 김장 때문이야. 동서가 입원해서 못 온다니까 우리가 가서 해야 하잖아. 김장이요? 아직 배추 뽑을 때도 안 됐는데요? 아니, 어머니가 배추는 동네 아저씨 시켜서 다 뽑아두셨대. 우리가 가서 양념만 버무리면 된다는데 내가 허리가 안 좋잖아. 동서가 없으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한 명 써야 하나 싶은데 그 비용을 동서네가 좀 부담해 줬으면 해서.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다친 원인이 그 밭일 때문인데 제가 없어서 사람을 써야 하니 돈을 내라니요? 형수, 지금 제정신이야? 명선이가 누구 때문에 누워있는데 인건비를 달래. 형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머, 서방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 동서가 부주의해서 다친 거잖아요. 그리고 장남인 우리 그이가 회사 일로 바쁜데 시간 쪽에서 내려가는 거면 동서네가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지는 겁니다. 형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부주의했죠. 10년 동안 무보수로 머슴처럼 일해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내 몸 상하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인건비요? 보내드릴게요. 명선아, 대신 저도 청구할게요. 지난 10년간 주말마다 내려가서 일한 거 최저시급 말고 특권 수단으로 계산해서 청구서 보낼 테니까 형님도 준비하세요. 아주버님이랑 반반 부담하시면 되겠네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가족끼리 무슨 계산을? 가족끼리 계산 먼저 하자고 하신 건 형님이세요. 끊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내 식구들이 괴물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오빠 잘못 아니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근데 이상해. 어머니는 왜 아직도 연락이 없으실까? 형님 말로는 배추도 다 뽑으셨다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시골집 바로 옆에 사시는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꼬깃꼬깃한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더군요. 아이고, 세대, 꼬리 이게 뭐야? 허리는 괜찮은겨? 아주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읍내 나가는 길에 들렀지. 이거 먹어봐.
밭에서 갓 딴 옥수수 쪄왔어. 아주머니의 투박한 손을 잡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보다 이웃이 낫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수수를 하나씩 나눠 먹으며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새댁,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요? 네? 무슨 일이요? 편찮으세요? 아니,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며칠 전부터 웬 양복쟁이들이 집을 들락거려 검은 세단 타고 온 사람들이랑 마당에서 한참을 얘기하더라고. 내가 넌지시 물어봐도 입을 꾹 다물고 말씀을 안 하시네. 양복 입은 사람들이요? 혹시 부동산 업자들인가? 글쎄다. 근데 분위기가 땅 파는 분위기는 아니었어. 시어머니 표정이 아주 비장하더라고. 꼭 전쟁 나가는 장수 마냥. 그리고 어제는 읍내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내리는 걸 내가 봤지. 법무사요? 그래서 내가 혹시 땅 팔아서 자식들 나눠주려고 그러나 싶어서 걱정돼서 왔어. 세대가 알다시피 그 집 형님네랑 시누이가 보통 내기들이어야지. 새댁목 챙겨주나 싶어서. 아주머니가 가시고 난 뒤 저와 남편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법무사를 만났다. 그리고 형제들은 땅을 판다고 알고 있다. 퍼즐이 맞춰지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아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은 절대 안 판다고 하셨던 분이니까요. 2주간의 입원을 마치고 퇴원하자마자 우리는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허리엔 두꺼운 복대를 잡고 차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세상에, 잔치를 벌였네? 기가 찬다, 기가 차. 마당 한가운데 평상을 펴놓고 아주버님과 시누이네 가족이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마치 캠핑장에 온 듯 웃고 떠드는 소리가 차 안까지 들렸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시누이가 쌈을 싸먹다 말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 언니 왔어? 타이밍 죽이네. 우리 막 고기 굽기 시작했는데. 동서, 퇴원 축하해. 얼굴 보니까 생각보다 쌩쌩하네. 오느라 고생했어. 여기 앉아.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제가 불편한 걸음걸이로 다가가자 시누이가 빈 접시를 제 쪽으로 쓱 밀더군요. 언니, 미안한데 부엌 가서 파채 좀 더 무쳐올래? 엄마가 해둔 건 간이 좀 심심해서. 언니가 손맛이 좋잖아. 저는 시누이가 내민 접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허리에 복대를 차고 엉거주춤 서 있는 사람에게 파채를 무쳐오라니요? 저는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쨍그랑. 뭐야? 미쳤어? 왜 접시를 깨고 그래? 최수씨, 이게 무슨 행패야? 어른들 계신데. 저는 깨진 접시 조각을 밟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파채가 드시고 싶으면 직접 무쳐 드세요. 아가씨 손은 네일아트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버님, 행패라뇨?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노예처럼 일하다 병신돼서 왔는데 고기 한 점 구워주지는 못할 망정 부려먹으려 드세요? 동서, 말이 너무 심하네. 우리가 뭐 큰 거 시켰어? 가족끼리 밥 먹는데 그 정도도 못해? 유세 떤다는 말이 딱 맞네, 정말. 유세? 형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요. 저 오늘 유세 좀 떨어보려고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평상 위에 던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밤새 정리한 가족노동 착취 내역서였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지난 10년 주말 520주, 명절 20번, 제사 40번. 제가 여기서 일한 시간과 노동 강도를 전문 인력사무소 단가로 계산한 거예요. 농업노동자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남자 15만 원, 여자 12만 원이에요. 주말 특근에 야간 수당까지 합치면 총 3억 8천만 원이야. 원금만. 이자까지 치면 5억 넘고. 뭐? 3억? 이 사람들이 돌았나?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 일 돕는 걸 돈으로 환산해? 천박하게? 천박하다고요? 아주버님, 10년 동안 여기 와서 일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쌀 가져갈 때만 자식이고 일할 때는 남보다 못하셨잖아요. 도리를 논할 자격이나 있으세요? 언니, 말 다 했어? 우리 오빠가 장남이야. 장남이 얼마나 부담감이 큰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장남 부담감? 제사상에 절 2번 하는 게 부담감이냐? 박고랑 한번 안 매본 놈이 무슨 장남 타령이야?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시누이는 씩씩거리며 젓가락을 던졌고 아주버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남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시끄럽다.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짓들이냐?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밭일할 때 입던 흙 묻은 옷이 아니라 장롱 깊숙이 넣어두셨던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시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습니다. 어머니, 동서 하는 짓 좀 보세요. 오자마자 접시 깨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들었다. 다 들었어. 어머니는 마루로 내려오시지도 않고 방문 앞에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에 시끄럽던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둘째야. 네, 어머니. 네가 계산한 그 돈 3억 8천이라고 했냐? 네. 억울해서 계산해봤어요. 싸게 쳤구나. 내 생각엔 그것보다 훨씬 비싸다. 어머니의 의외의 대답에 형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수 씨가 하는 헛소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건 고기 구워 먹자고 부른 게 아니다. 내 남은 인생과 재산을 정리하려고 불렀다. 재산 정리요? 엄마, 드디어 땅 파시게요? 제가 뭘 했어요. 그 땅 가지고 있어봤자 세금만 나간다고 했잖아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그럼 오늘 증여 문제 논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지분은... 그들은 방금 전까지 저와 싸우던 것도 있고 재산이라는 말에 침을 흘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 방 안에 있던 누군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 나오시게. 방 안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버니가 말했던 그 양복쟁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르신의 재산 증여 및 유언 공증을 담당하게 된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까지? 어머니,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그래요. 법대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죠. 그럼 설명 좀 들어봅시다.
아주버님은 벌써부터 땅을 차지한 주인 행세를 하며 평상 상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허리를 잡고 남편의 부축을 받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땅을 파시려는 걸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끝내시려는 걸까? 그렇다면 나의 10년은? 자, 다들 귀 열고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밭 3,000평과 내 명의로 된 예금 전액, 오늘부로 증여 절차를 마쳤다. 등기 권리증도 새 주인으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요? 새 주인이 누군데요? 오빠 맞지? 새 주인은 내 며느리 영선이다. 네? 네? 어머니, 지금 뭘 하셨어요? 재수 씨요? 그래, 둘째 며느리 명선이. 둘째 며느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말도 안 돼.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아니면 제가 어머니 협박했어요? 어떻게 장남을 두고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줘요? 엄마 미쳤어? 이건 무효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악을 쓰며 어머니에게 달려들려 했고 아주버님은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있던 지팡이를 들어 대청마루 바닥을 쾅 하고 내리치셨습니다. 이 썩을 놈들아! 그 호통 소리가 어찌나 큰지 뒷산의 까마귀가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가 10년을 지켜봤다. 명선이가 땡볕에서 고추 딸 때 니들은 에어컨 바람 쐬며 골프 치러 다녔지. 명선이가 내 병수발 들 때 니들은 요양병원 보내라고 했지. 명선이가 허리 부러져 누워있을 때 니들은 인건비 타령이나 했지.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 사정? 웃기지 마라. 니들한테 나는 부모가 아니라 죽으면 돈 나오는 자판기였어. 근데 어쩌냐? 그 자판기 고장났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법적으로 유류분이란 게 있어요. 저희가 소송하면... 아, 유류분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르신께서 완벽하게 방어를 해두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장남과 따님에게 들어간 지원금, 사업자금, 손주들 유학비, 이걸 다 합치면 이미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아가셨더군요. 증거자료도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소송 거시면 오히려 토해내셔야 할 겁니다. 변호사가 내민 두꺼운 장부. 어머니는 10년 동안 자식들에게 돈을 줄 때마다 꼼꼼히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알겠냐? 이 땅은 명선이의 핏값이고 땀값이고 내 노후다. 니들은 10원 한 장 못 가져간다? 억울하냐?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밭에 나가서 김장배추 5,000포기 다 절여봐라. 그럼 내 1%는 생각해보마.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누이의 입에서 아이고 엄마 하는 곡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30억이 날아간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3,000평을 언니한테 준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오빠랑 나를 두고 이게 말이 돼? 어머니, 잠깐만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동서가 어머니 꼬드긴 거죠? 그렇죠? 어머니, 지금 판단력이 흐리신 것 같은데 병원부터 가보셔야 해요.
치매 검사부터 해봐요. 야, 호철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처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약이라도 먹였냐? 당장 등기권리증 내놔. 아주버님은 이성을 잃고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저는 뒷걸음질 쳤고 그 앞을 남편이 거대한 바위처럼 막아섰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리 안 꺼져? 손대기만 해봐. 형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거니까. 이게 어디서 형한테 눈을 부라려? 비켜. 저게 우리 아버지 땅이야. 장남인 내 거라고. 아버지 땅? 웃기고 있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빚 갚느라 엄마가 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형이 그 빚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있어? 다 엄마가 농사 지어서 갚고 우리 부부가 주말마다 와서 몸으로 때워서 지킨 땅이야. 몸으로 때워? 웃기지 마. 10년이란 게 대수야? 우린 자식이야. 핏줄이라고. 법적으로도 엄연히 상속권이 있어? 변호사 양반, 당신 이거 사기 방조로 고소당하고 싶어? 신우이는 변호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김 변호사는 익숙하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고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르신의 정신감정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 상속권 주장하셨죠? 그래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할 거예요. 엄마가 재산을 다 언니한테 주면 우리 몫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죠. 하지만 그건 생전에 증여받은 게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변호사가 펼친 것은 두꺼운 대학노트 복사본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매직으로 투박하게 자식농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국세청 장부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10년, 아니 그 이전부터 자식들에게 들어간 돈을 날짜, 금액, 용도까지 10원 단위로 적어두셨던 겁니다. 2016년 3월 장남 아파트 전세자금 2억 원 지원, 2018년 장남 사업 부도 막는데 현금 1억 5천만 원, 2020년 손자 어학연수 비용 5천만 원, 장남 쪽만 합계가 6억이 넘습니다. 아니, 그건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다음은 따님입니다. 2017년 카페 창업자금 1억 원, 2019년 이혼 위자료 소송 비용 및 합의금 8천만 원, 2021년 차량 구입비 5천만 원. 따님도 3억 가까이 가져가셨네요. 그건 엄마가 딸 불쌍하다고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냥? 세상에 그냥이 어디 있냐?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마루 끝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 이게 내 노후 자금이다. 나중에 딴소리 말아라. 차용증 대신 이 장부에 적어둔다 했지? 니들은 그때마다 내 어머니 나중에 10배로 갚을게요 하며 넙죽넙죽 잘도 받아갔어. 어머니, 그래도 그렇죠. 옛날에 주신 걸 지금 와서 계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땅값이 얼만데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랑 퉁치시려는 거예요? 형님의 말에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몇 억이 그들에겐 몇 푼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남편의 부축을 풀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찌릿하게 올라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형님, 계산 참 편하게 하시네요. 형님네가 가져간 그 돈
어머니가 땡볕에서 고추 팔고 배추 팔아서 만든 돈이에요. 형님네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골 고춧가루는 위생이 안 좋다며 마트에서 사드셨죠? 동서는 빠져. 어디서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어? 빠질 수 없죠. 제가 이제 이 땅 주인이니까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아주버님과 아가씨는 이미 본인들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아가셨어요. 유류분 소송이요? 하세요. 그럼 저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랑 지난 10년 부양료 청구 소송 같이 들어갈게요. 뭐? 부양료? 그래. 민법상 부양의 의무는 자식 모두에게 있어. 근데 지난 10년 동안 엄마 병원비, 생활비, 집 수리비 형이랑 누나가 낸 적 있어? 10원이라도 냈냐고. 카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싹 다 뽑아놨으니까 법원 가서 누가 진짜 불효자인지 따져보자고.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엑셀 파일로 정리된 표를 형제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남편이 밤을 새워 정리한 팩트 폭격 자료였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법적으로 이길 승산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이고, 엄마, 너무하네 진짜. 우리가 남이야?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치매가 아니고서야 이럴 순 없어. 시누이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법이 안 통하니 감정과 폐륜으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동서가 시킨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동서가 어머니한테 무슨 말 했어요? 땅 안 주면 안 모신다고 협박이라도 했나요? 그들은 끝까지 저를 모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구형 녹음기였습니다. 니들이 내가 노망났다고 자꾸 그러는데 내 정신이 얼마나 멀쩡한지 이거 한번 들어봐라. 어머니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가, 나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 아,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그리고 지난달에 용돈 드렸잖아요. 병원비는 동선애한테 달라고 하세요. 걔네가 어머니 땅 보고 붙어 사는 거잖아요. 잠시 후. 딸아, 엄마가 배가 너무 아픈데 와서 죽이라도 좀 끓여주면 안 되겠니?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라운딩 나왔어. 죽은 무슨 배달시켜 드세요. 그리고 자꾸 아프다 소리 좀 하지 마. 듣는 사람 지쳐. 끊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목소리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형님과 시누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는 그들의 본심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었냐? 명선이가 병원에 실려가고 나 혼자 빈집에 앉아서 배를 고를 때 니들은 골프 치고 네일 아트 받고 있었어. 내가 아파서 전화한 게 아니다. 니들 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집사람이 그땐 경황이 없어서. 오해? 10년 동안 매번 오해였냐? 명선이는 허리가 부러져서 누워있는 와중에도 내 끼니 걱정해서 옆집 김씨한테 전화했더라. 옥수수 좀 쪄서 갖다 주라고. 내 자식들은 나를 고려장 지내려 하는데 며느리는 병상에서도 시어머니 밥 굶을까봐 내 걱정을 해.
내가 비록 무식한 농사꾼이지만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는 안다. 상황 정리된 것 같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증여계약에는 효도계약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즉 이미 소유권은 완벽하게 이전되었고 번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안경을 번쩍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땅 3,000평 단순히 배추 심는 농지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시골 땅덩어리 아니에요? 어제보로 이 지역 군청에서 도시계획 변경 공고가 났습니다. 이 밭 일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공시지가만 현재의 5배, 실제 보상가는 평당 100만 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여러분이 오늘 놓치신 건 3억짜리 밭이 아니라 최소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30억. 그 숫자가 불리자마자 형제들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주버님은 다리가 풀려 평상에서 미끄러졌고 시누이는 입을 떡 벌린 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야. 여기 기사 떴어.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박 났어. 30억? 엄마, 나 엄마 딸이야.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러 기어왔습니다. 아까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엄마밖에 없는 거 알지? 그 땅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우리 셋이서 나누면 되잖아. 그래요, 어머니. 장남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매주 내려올게요. 아니, 아예 여기 와서 살게요. 아까는 남이라며 삿대질을 하던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자마자 바닥을 기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추악한지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바짓단을 잡은 시누이의 손을 지팡이로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치워라. 더럽다. 아야, 엄마. 300억이든 30억이든 이제 내 거 아니다. 주인은 저기 있다. 아쉬운 소리 하려거든 명선이한테 가서 해라. 물론 명선이가 니들 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호구, 머슴, 촌년이라 부르던 그 눈빛들이 이제는 구세주를 바라보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무릎걸음으로 제 쪽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동서, 아니 명선아, 우리 가족이잖아, 응?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아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냥하게,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가족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대로 하자고. 저도 법 좋아해요. 변호사님, 여기 무단 침입하신 분들 퇴거 불응하면 경찰 부를 수 있죠?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신고 가능합니다. 들었지? 내 아내 땅에서 당장 나가.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부른다? 하나, 둘, 셋! 남편의 호통에 형제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은 시누이는 울며 불며 마당 바닥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 돈, 내 10억. 엄마 진짜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시누이의 통곡 소리가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돼지 멱다는 소리처럼 처절했지만 듣는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어서 꺼져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다시는 얼씬도 마라. 어머니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그들의 등 뒤에 뿌리셨습니다. 하얀 소금을 맞으며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는 형제들의 뒷모습. 고급 세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꼴을 보며 전 심령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제들의 차가 꽁무니를 빼고 사라진 뒤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 남겨진 것은 3,000평의 땅 문서와 통쾌한 승리감, 그리고 조금은 씁쓸한 가족의 민낯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소금 바가지를 바닥에 던지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툭툭 터셨습니다. 에잉, 아까운 소금만 버렸네. 둘째야, 들어가자. 바람 차다. 허리 아플 텐데 얼른 누워라. 어머니는 30억짜리 땅을 넘겨주고도 당장 제 허리춤에 감긴 복대가 더 걱정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변호사님이 챙겨준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정 공문. 그 종이 한 장이 가진 무게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와, 이거 진짜네? 아까 형 표정 봤어? 턱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엄마, 이거 진짜 명선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에요? 이 녀석이 내가 두 입으로 말하는 거 봤냐? 그리고 너한테 주는 거 아니다. 명선이한테 주는 거지. 너는 명선이한테 잘 보여서 콩고물이나 얻어먹어라. 어머니의 농담에 우리는 간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건 저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으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형. 왜? 야, 호철아. 너 지금 어디야? 집이야? 내가 지금 너네 집 앞으로 가고 있어. 문 좀 열어봐. 오지 마. 우리 할 얘기 없잖아. 그리고 경찰 부른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야, 임마. 형이 죽게 생겼는데 경찰이 문제야? 나 진짜 큰일 났어. 너 매제 알지? 그 인간이 내 회사에 투자했던 거 당장 회수하겠다고 난리쳤어. 엄마 땅 받으면 주기로 약속했었거든? 그거 못 막으면 나 당장 부도야.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비굴함을 넘어 처절했습니다. 자신이 쓴 각서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미리 김칫국을 마시고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쓴 대가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형이 알아서 해. 그리고 엄마 땅 담보로 돈 빌린 거 그거 사기인 거 알지? 야, 너 진짜 이럴래? 재수 씨 좀 바꿔봐. 재수 씨가 마음이 약하니까 얘기하면 들어줄 거야. 내가 각서 써줄게. 땅 반반. 아니 3분의 1만 떼어줘도 내가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 저는 남편에게서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아주버님, 전데요. 재수씨. 아이고,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허리는 좀 어때요? 내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실언을 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네? 그 뻔뻔한 태세 전환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은인으로 모셔지는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신다고요? 잘 됐네요. 저도 지금 등기우편 하나 보냈거든요. 아마
되게 도착했을 텐데. 우편? 그게 뭔데? 내용 증명이요. 지난 10년간 아주버님이 어머니께 가져간 돈 6억 5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랑 별개로 어머니 부양료 청구 소송도 같이 넣었어요. 뭐라고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 부모님께 받아간 돈은 특별 수익으로 인정돼서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아,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일한 노동비 청구서도 같이 넣었어요. 법원에서 뵙죠.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아주버님의 비명 섞인 문자가 빗발쳤지만 남편은 조용히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근데 진짜 소송까지 갈 거야? 아니, 아주버니 돈 없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소송해봤자 받을 돈도 없을걸? 그냥 겁주는 거야.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그래야 우리도 어머니도 편하게 살지. 형제들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주버님의 회사는 결국 자금난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되었고 신우이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이가 어머니 제사를 믿고 시댁에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게 거짓말이 되자 시댁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며 내쫓았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허리가 회복되어 다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시차를 나가는 길이었죠. 왔냐? 얼굴이 이제 좀 폈구나. 어머니는 마루에서 콩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콩깍지를 같이 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너 허리 아프다 하지 마라 하셨겠지만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명선아. 네, 어머니. 첫째랑 막내 전화 와서 죽는 소리 하더라. 쌀 떨어졌다고, 월세 밀렸다고. 저는 손을 멈칫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마음이 약해지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셨어요? 아니, 전화번호 바꿨다. 네? 독하게 마음먹기로 했다. 내가 걔들을 망친 건 오냐 오냐 하며 달라는 대로 다 퍼준 내 탓도 있어. 이제라도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살게 하는 게 마지막 어미 노릇인 것 같다. 어머니는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콩을 까는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끊어내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할까요?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아주버니와 아가씨도 이제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어머니한텐 제가 있잖아요. 호철 씨도 있고요. 그래,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것 좀 받아봐라.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통장을 하나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비상금이다. 땅은 땅이고 이건 내가 시장에서 나물 팔고 콩 팔아서 모은 쌈짓돈이야. 얼마 안 된다. 1,000만 원 좀 넘을 거야.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너 허리 수술하고 재활하느라 돈 많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몸 관리하려면 보약도 해먹고 그래야지. 땅값 나오려면 아직 멀었잖아. 이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가 주는 거라 생각하고 받아. 통장을 펼쳐보니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5,000원, 10,000원, 20,000원.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한 푼 두 푼 모으셨을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억짜리 땅보다 이 1,000만 원짜리 통장이 훨씬 더 무겁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진짜.
잘 쓸게요. 그래. 울지 마라. 땅 부자가 푼돈 받고 울면 모양 빠진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시골집 앞 3,000평의 밭은 이제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잡초가 무성하던 밭고랑 대신 최첨단 유리 온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명선 스마트팜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우와, 대표님, 포스가 장난 아닌데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농장의 관리실장으로 취직했습니다. 물론 월급은 제가 줍니다.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며 대표님 대접을 해주는데 가끔 귀여워서 보너스를 줘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김 실장, 오늘 군수님 오셔서 테이프 커팅식 하는 거 알지? 준비 잘했어? 아, 그럼요. 어머니도 꽃단장하고 기다리고 계셔. 온실 앞으로 가니 어머니가 화사한 분홍색 옷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김 변호사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서 계셨고요. 형제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소문에 의하면 아주버님은 대리운전을 시작했고 시누이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찾아와서 농장에서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빌었다는데 남편이 소금을 한 번 더 뿌려서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오늘 진짜 사장님 됐네? 어머니, 이제 고추 따고 비료 나를 일 없어요. 저 안에서 딸기 따고 파프리카 키우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놀아요, 우리. 그래, 내 팔자에 무슨 복이 터져서 이런 호강을 누리나 모르겠다. 고맙다, 명선아. 버텨줘서 고맙고 내 손 안 놔줘서 고마워.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상견례장에서 제 손을 잡아주셨던 그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저 알아봐 주셨잖아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우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10년 지독하게 힘들었던 그 시간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곡차곡 쌓여 이 거대한 유리온실을 바치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시댁일 돕는 건 당연하다고요? 네, 맞아요. 가족이니까 도울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연한 뒤에 숨은 희생을 알아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저는 이제 제 땅에서 진짜 가족과 함께 진짜 봄을 맞이하려 합니다. 제 인생의 수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